혹시 세계 최고 석학들 앞에서 한 나라의 역사가 단 몇 분 만에 뒤집히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계 최고 지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나라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용히 무시당하는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침묵이 끝났을 때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계 최고 지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나라가 어떻게 평가받았고 또 그 평가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19년 가을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대강당.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저 같은 연구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국제정치 포럼이었죠. 30년 넘게 동아시아를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런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제정치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포럼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자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중국의 역사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다고 말했죠. 5,000년 역사, 광대한 영토, 수많은 왕조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슬라이드마다 화려한 유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이어서 일본의 원로 학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 말했어요. 메이지 유신, 산업화, 기술 발전. 어떻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를 따라잡았는지 설명했죠. 그의 말투는 침착했고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청중들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의 성취가 대단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어디 있었을까요? 한국은 두 학자의 입에서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그게 전부였어요. 베이징에서 온 그 학자는 한국을 문화적 통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문명이 일본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뜻이었죠. 마치 한국이 단순한 다리 역할만 했다는 것처럼 말했어요. 도쿄의 석학은 한국을 모방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모방하고 나중에는 일본을 모방했다고요. 독창성이 없다는 뉘앙스였죠. 그의 슬라이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단 한 장뿐이었어요. 그것도 중국과 일본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잠깐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한국은 그저 끼인 나라, 모방한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교수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 문화적 통로라고 적었겠죠. 앞줄에 있던 학생들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이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어요. 제 손은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입니다.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학회에서도 보통은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듣는 편이었죠. 질문할 때도 신중하게 꼭 필요할 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거리 톨랜드입니다. 30년 동안 동아시아사를 연구해 왔어요.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청중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중국 학자와 일본 학자도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예의 바르게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의아함이 있었어요. 뭘 더 말할 게 있다는 거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학자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고 일본 학자는 팔짱을 꼈어요. 방어적인 자세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한국을 끼인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방의 나라라고도 하셨죠.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592년의 이야기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된 해였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해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20만 대군이었어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군사력 중 하나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일본은 100년 동안 전국시대를 겪으며 전투 경험이 풍부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전술도 발달했습니다. 조총이라는 총기도 가지고 있었죠. 반면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려온 나라였어요. 태평성대였습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저는 청중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직 관심은 없어 보였어요. 역사 이야기는 지루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조선은 육지에서 밀렸습니다. 한 달 만에 수도가 함락됐어요. 일본군은 빠르게 북상했습니다. 왕은 북쪽으로 피난을 갔죠. 의주까지 가야 했어요. 국경 근처까지 쫓긴 겁니다. 누가 봐도 조선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선은 곧 일본에 합병될 거라고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바다에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장군이었어요. 그는 전라좌수사였습니다. 조선 수군의 지휘관이었죠.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믿을 때 그는 전쟁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수리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의 특별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이라는 배였어요. 거북선. 저는 그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몇몇이 고개를 들었어요.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앞줄에 한 교수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철갑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전투선의 구조를 먼저 아셔야 해요. 16세기 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전투선은 비슷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였죠. 갑판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야 병사들이 움직이고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유럽의 갤리선도 그랬고 중국의 전함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아타케 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같은 원리였죠.
갑판에 병사들이 서고 적선에 접근해서 올라타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겁니다. 저는 손으로 공중의 배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런 배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적이 배 위로 뛰어내리면 갑판은 금세 전장이 됐어요. 백병전이 시작되는 거죠. 칼과 칼이 부딪히고 피가 튀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해전은 종종 육지 전투처럼 변했어요. 배는 그냥 싸우는 장소일 뿐이었죠. 승패는 결국 병사들의 격투 실력으로 결정됐습니다. 청중들이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적이 내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백병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자는 거였죠. 그래서 거북선의 갑판을 덮었어요. 단단한 나무판으로 지붕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지붕 위에 무엇을 올렸을까요? 쇠목과 칼날이었습니다. 뾰족한 철제 스파이크를 촘촘하게 박아 놓았어요. 간격도 좁았습니다. 적 병사가 뛰어내려도 발을 디딜 곳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다치게 되는 구조였죠. 발바닥에 못이 박히고 넘어지면 온몸이 찢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그 위에는 이연과 가죽을 덮었습니다. 불화살 공격도 막기 위해서였어요. 철저한 방어 구조였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움의 소리였습니다. 와우 하는 작은 탄성이었죠. 이게 바로 철갑선의 핵심입니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구조예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붕 자체가 무기였던 겁니다. 유럽에서 철갑선이 등장한 건 1860년대입니다. 프랑스가 만든 라 글로아르호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죠. 영국도 HMS 워리어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270년 전 조선에서 이미 철갑선이 존재했던 겁니다. 1592년의 말이에요. 저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야기에 집중하니까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북선의 진짜 혁신은 구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를 어떻게 운용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거북선은 그냥 튼튼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의 핵심이었어요. 저는 이순신의 전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단순한 전투선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는 거북선을 돌파선으로 사용했습니다. 적의 함대가 대형을 이루고 있을 때 거북선이 먼저 돌진하는 거죠. 철갑 지붕 덕분에 화살이나 총탄을 맞아도 괜찮았어요. 조총 탄환도 나무판을 뚫지 못했습니다. 거북선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마치 쐐기처럼 박히는 겁니다. 저는 손으로 움직임을 표현했어요. 한 손은 적함대, 다른 손은 거북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를 쏩니다. 거북선에는 좌우에 각각 여러 개의 포문이 있었어요. 앞뒤에도 있었고요.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360도 공격이 가능했던 거죠. 혼란이 일어납니다. 적의 대형이 흐트러져요.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공황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조선 수군 본대가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판옥선들이 일제히 돌격해요. 이미 혼란에 빠진 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죠.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앞줄의 군사학 교수는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고 옆 사람과 속삭이기도 했어요. 이건 단순한 용맹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전술이었습니다. 현대 군사 용어로 말하자면 침투 타격 전술이에요.
소수의 정예 부대가 적진을 교란하고 주력 부대가 그 틈을 노리는 방식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쓴 전격전도 비슷한 원리예요. 탱크가 적진을 뚫고 보병이 뒤따라가는 거죠. 이순신은 400년 전에 이미 그 개념을 실전에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북선이 탱크 역할을 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전투 기록을 언급했습니다. 1592년 7월 한산도 대첩이 있었어요. 이순신은 56척의 배로 일본의 73척을 상대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했죠. 일본 배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일본 함대를 거의 전멸시켰어요. 73척 중 59척을 격침시켰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숫자가 적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하객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하객진이라는 전술을 썼어요. 하객진. 두루미가 날개를 펼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배들을 반원형으로 배치하는 거죠. 중앙이 조금 뒤로 물러나고 양날개가 앞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마치 새가 날개를 활짝 편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공중에 그 대형을 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큰 반원을 그렸어요. 이 대형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포위가 가능합니다. 적이 중앙으로 돌진해 오면 양날개가 서서히 감싸는 거예요. 적은 자기도 모르게 포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둘째, 집중 사격이 가능해요. 적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포탄이 날아오고 좌우에서도 날아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셋째, 이 대형은 유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날개를 오므리거나 더 벌릴 수 있었어요. 적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쪽 날개를 더 뻗고 반대쪽은 오므리는 식이었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습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연필로 뭔가를 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하객진 대형을 그리고 있었겠죠. 현대 해군 전술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포위 기동, 측면 공격, 화력 집중. 미 해군 교범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순신은 16세기에 이미 그걸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교과서가 없었는데도 훈련 매뉴얼이 없었는데도 그는 스스로 그 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다시 한산도 대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산도에서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좁은 해협으로 유인했어요. 거제도 근처였죠. 그는 몇 척의 배를 먼저 보내서 일본군을 자극했습니다. 일본군은 추격했어요. 이기겠다는 생각에 흥분했던 거죠. 그들은 좁은 해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순신의 본대와 마주쳤어요. 이순신은 이미 하객진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배들은 갑자기 삼면에서 포격을 받았죠.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뒤로는 바위와 얕은 물이었으니까요. 옆으로 피하려 해도 다른 배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그날 일본은 60척이 넘는 배를 잃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죽었어요.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전투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배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배는 적었어요. 지형을 이용하고 전술을 짜고 적의 심리를 읽어서 이긴 겁니다. 이순신은 전략가였어요. 그는 매 순간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판단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고요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순신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23번의 해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23번 모두 이겼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숫자를 말하자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정말요?
하는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23전 23승.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항상 지형을 연구했어요. 해협의 폭, 수심, 암초의 위치,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조류를 계산했어요. 밀물 썰물 시간을 정확히 알았죠. 바람의 방향도 읽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언제 방향이 바뀌는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싸웠습니다. 적의 습성도 파악했죠. 일본군은 백병전을 좋아했어요. 배에 올라타서 칼로 싸우는 걸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근접전에 자신이 있었어요. 전국시대 동안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단련됐으니까요. 이순신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대포로 멀리서 공격하고 절대 접근전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일본군이 다가오려 하면 후퇴하면서 계속 포를 쏘았습니다. 일본군은 결코 조선 배에 올라탈 수 없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 과학이었어요. 체계적인 사고였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감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로 했습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실행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록했어요. 저는 난중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어요. 난중일기라고 합니다. 난중은 전쟁 중이라는 뜻이에요. 7년간의 전쟁 동안 거의 매일 기록을 남겼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도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읽어보면 놀라워요. 전투 상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몇 시에 출발했고 어디서 적을 만났고 어떻게 싸웠고 결과가 어땠는지. 날씨도 적혀 있습니다. 맑았는지 흐렸는지 비가 왔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었는지. 병사들의 상태도 기록했어요. 몇 명이 다쳤고 몇 명이 죽었고 사기는 어떤지. 보급 문제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쌀이 얼마나 남았고 화약은 충분한지 화살은 몇 개나 있는지.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 적어놨어요. 오늘은 마음이 슬프다, 어머니가 그립다, 병이 나서 힘들다 같은 내용들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역사학 전공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전 보고서였어요. 전략 문서였죠. 후대를 위한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정말 정확했어요. 후대 역사가들이 검증해 봤는데 거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고 숫자도 정확했어요. 이건 그가 얼마나 체계적인 사람이었는지 보여줍니다. 혼란스러운 전쟁 중에도 질서를 유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록과 체계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중국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언급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역사를 날짜별로 기록한 책이에요. 총 1893권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한 권 한 권이 두꺼운 책이에요. 이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2007년에 지정됐어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가 운영의 완전한 기록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실록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록에는 왕이 한 말이 기록돼 있어요. 회의에서 한 말, 신하들과 나눈 대화, 심지어 사적인 발언까지도요. 신하들이 한 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정책을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뭐였는지 정책 결정 과정도 상세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해결책들이 논의됐고 최종적으로 무엇이 결정됐는지 자연재해도 기록됐습니다. 가뭄, 홍수, 지진, 전염병. 언제 어디서 발생했고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범죄 기록도 있어요. 큰 사건들은 다 기록됐습니다. 경제 상황도 빠짐없이 적혔어요. 쌀값, 세금, 무역, 화폐 정책, 외교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여진과 주고받은 서신들, 심지어 왕의 건강 상태까지 기록됐어요. 왕이 아프면 뭐가 아팠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약은 뭘 먹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기록을 왕도 볼 수 없었어요. 사관이라는 전문 기록관들만 쓸 수 있었고, 왕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은 후에 다음 왕 때에 가서야 정리되고 편찬됐어요. 이건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왕이 볼 수 없으니까 사관은 진실을 쓸 수 있었어요. 왕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었죠. 불편한 진실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왕도 볼 수 없는 기록이라는 게 정말 독특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조선은 기록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사관의 붓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관은 전쟁터에도 따라갔어요. 왕이 전투를 지휘하러 가면 사관도 함께 갔습니다. 위험했지만 그게 의무였어요. 왕이 어디를 가든 사관이 옆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도 외국 사신을 만날 때도 늘 사관이 있었어요. 심지어 왕이 화를 내며 그만 쓰라고 해도 사관은 그 말까지 기록했습니다. 왕이 사관에게 기록을 중지하라고 명했다고 적는 거죠. 이게 조선의 문화였어요. 기록은 권력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이순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순신은 그런 나라에서 자랐어요. 기록하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조선 사람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기록은 습관이었고 의무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한국은 끼인 나라라고 불렸어요. 모방의 나라라고도 했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모방이 아닙니다. 거북선은 어디를 모방한 게 아니에요. 세계 최초였으니까요. 유럽보다 270년 앞섰습니다. 하객진도 독창적인 전술이었어요. 어느 교과서에도 없던 전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23연승도 그만의 것이었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20만 대군의 침략을 받고도 버텨낸 나라였습니다. 7년 전쟁을 치르고도 나라를 지켜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긴 나라였습니다. 이게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끼인 나라, 무력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청중석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무관심한 조용함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조용함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끼인 나라라는 표현은 지리적 위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무력하다, 주체성이 없다, 큰 나라들의 영향만 받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강대국 사이에서도 자기 길을 찾았어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웠고 기록해야 할 때는 기록했습니다.
자기 문명을 만들었고 자기 방식을 고수했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온 학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중국의 역사가 위대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5,000년 역사, 찬란한 문명,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변 나라의 역사를 작게 만드는 이유는 아니에요. 조선은 중국 문명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자기 문명을 가진 나라였어요. 중국에서 배운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걸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어요. 조선식으로 바꿨습니다. 조선의 상황에 맞게 응용했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온 학자를 봤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도 인상적입니다. 메이지 유신 정말 대단한 성취였어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구를 따라잡았죠.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1592년에 20만 군대로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략을 막아낸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죠. 조선이 그 침략을 막았어요. 7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것도 기록할 만한 역사 아닌가요? 저는 다시 청중 전체를 봤습니다. 역사는 공평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시각만으로 역사를 쓰면 진실이 묻혀요. 작은 나라들의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조선은 작은 나라였을지 몰라도 위대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북선을 만든 순간, 한산도에서 승리한 순간, 500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순간들. 그 순간들을 기억해야 해요. 그게 완전한 역사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건 거북선과 이순신 그리고 임진왜란입니다. 400년 전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과거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조선은 그 후로도 200년을 더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현대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전히 끼인 나라일까요? 여전히 모방만 하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걸 다시 꺼낸 거예요. 조선이 가졌던 그 저력, 그 체계적 사고, 그 기록 정신, 그 창조성. 그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21세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청중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가 됐는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됐는지. 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교과서에도 별로 안 나오고 학술 논문에도 깊이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같은 연구자들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역사는 한쪽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요. 여러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큰 나라의 목소리도 작은 나라의 목소리도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게 진짜 역사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당은 잠시 조용했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가 커졌어요.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온 학자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어요. 일본의 원로 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달랐어요.
유럽에서 온 교수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진작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알려져야 할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앞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찰스 강의 불빛들, 다리의 조명들, 도시의 빛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기억할까? 내일이 되면 잊혀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적어도 오늘 그 자리에 있던 500명은 한국을 다르게 볼 거라고요. 끼인 나라가 아니라 싸워서 이긴 나라로요. 모방한 나라가 아니라 창조한 나라로요. 그리고 그 500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조금씩 퍼져나갈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400년 전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현대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정말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하버드에서 저는 과거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북선과 이순신, 조선의 기록문화. 400년 전 이야기를 마쳤을 때 강당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 제가 말을 시작했을 때는 의아함이었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중이었습니다. 진짜 집중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40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과거가 현재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가졌던 저력, 그 체계적 사고, 그 끈질김.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1953년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잿더미였어요. 사람들은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1953년 한국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예요. 3년간의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파괴됐습니다. 산업시설은 거의 다 폭격당했어요. 공장도 발전소도 다리도 거의 모든 게 부서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당시 필리핀은 300달러가 넘었고 태국도 100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도 가난했죠. 청중들이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요. 한국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엔에서 여러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식량 원조, 의료 지원, 생활 물자. 먹고 살기 위해 외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당시 한국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평생 가난할 거다. 독립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세계에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조선소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에는 큰 조선소가 없었어요. 배를 만들 기술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정주영이라는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조선소를 짓는다는 거냐고요. 하지만 정주영은 차관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소를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갔어요. 차관을 요청하러 간 겁니다. 청중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은행은 물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정주영은 대답할 게 없었어요. 대형 선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은행은 차관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때 정주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지폐였습니다. 한국 지폐요. 저는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주영은 그걸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요. 배를 만드는 건 우리 DNA에 있어요. 은행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정말로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들은 차관을 승인했어요. 청중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울산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국가가 됐어요. 지금도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난도 선박은 거의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요. 400년 전 거북선의 DNA가 21세기에도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시험은 1997년에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어요. 아시아 전체가 금융위기에 휩싸였죠.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였죠. 청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빼갔어요.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끝났다는 게 중론이었죠. 그런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상한 결정을 했어요. 모두가 투자를 멈출 때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반도체에 투자를 늘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1997년, 1998년, 1999년. 최악의 위기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증설했어요. 연구개발 비용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렸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지금 망해가는 판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계산을 했던 겁니다. 위기는 지나간다. 위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1등이 되려면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경제가 회복됐어요.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위기 때 투자를 멈췄으니까요. 한국만 준비돼 있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지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라는 위기가 오면 움츠러듭니다.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멈추고 살아남기에 급급해요.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남들이 멈출 때 우리가 달리면 위기 이후 우리가 1등이 된다는 논리였죠. 이게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했던 사고방식이에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략을 짜고 역전의 기회를 만드는 거죠.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어요.
1953년 한국의 GDP는 13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 한국의 GDP는 1조 7천억 달러예요. 70년 만에 1300배 이상 커진 겁니다.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보면 더 극적이에요. 67달러에서 3만 2천 달러로 올랐습니다. 약 440배 성장이에요. 저는 이 숫자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440배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역사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산업혁명 때 영국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발전 중 하나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했어요. 숫자의 무게를 느끼는 침묵이었습니다.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적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말하잖아요. 한국의 성장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었고 계획적이었고 집요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은 수출주도 전략을 택했어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내수 시장을 키우려 했죠. 자급자족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시장은 작다.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세금 감면도 해주고 저리 융자도 해줬어요. 수출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했어요. 주 6일 근무는 기본이었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죠. 임금도 낮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참았습니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나아질 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아졌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생활 수준이 개선됐죠. 저는 교육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진짜 비밀은 교육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 학교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막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새는 천막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했어요.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계속됐어요. 청중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밥을 굶어도 학비는 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라고 했죠. 그 결과 한국의 문맹률은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1945년만 해도 문맹률이 70%가 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2000년대에는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였어요. 저는 이 집요함이 가장 무서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생존 수단으로 봤습니다. 계급 상승의 도구로 봤어요. 가난한 집 아이도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인생을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공부에 미쳤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경쟁했어요. 이게 한국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교육받은 인력이 넘쳐났거든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동시에 민주화를 이뤘어요.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나라는 둘 중 하나예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독재가 계속되거나 민주화는 됐지만 경제가 망하거나 둘 다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청중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권위주의 정부 아래 있었어요. 민주주의가 제한됐죠. 하지만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인들이 진실을 보도하려 애썼어요. 그러다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굴복했어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죠. 저는 이 대목에서 감정을 실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경제 성장으로 배불러지면 보통은 정치에 무관심해져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달랐어요. 경제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중요하다. 우리는 둘 다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지금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언론의 자유도 있고 선거도 공정하고 정권 교체도 평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부분이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를 원했어요. 경제도 민주주의도 둘 다 가지겠다고 했죠. 그래서 둘 다 얻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저력이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가 말을 멈추지 않았는데도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문화로요. 음악, 영화, 드라마. 한류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아시아에서만 인기였어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이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BTS라는 그룹이 빌보드 1위를 했어요. 한국어 노래로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어요.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했어요. 90개국 이상에서 1위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콘텐츠가 가진 힘은 진정성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다뤄요. 가족, 우정, 사랑, 배신, 복수, 구원. 이런 주제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콘텐츠는 여기에 독특한 정서를 더했습니다. 한이라는 감정이에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걸 견뎌내는 힘. 이게 한국 역사에서 나온 감정이죠.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어요. 침략도 수없이 받았고 전쟁도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도 겪었고 분단도 겪었어요. 이런 역사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정서가 콘텐츠에 녹아들어가요. 그래서 한국 영화는 강렬하고 한국 드라마는 감정이 풍부하고 한국 음악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게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저는 제 해석을 덧붙였어요. 제 생각에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은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예요. 한국 콘텐츠를 보면 주인공이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가난, 차별, 불의, 폭력.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요. 그리고 결국 이기거나 최소한 존엄을 지킵니다. 이게 한국의 역사 자체예요. 나라가 그렇게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에요. 삶의 은유입니다.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버드에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거북선에서 시작해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한류까지 400년의 이야기를 1시간 만에 압축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감정이 북받쳤거든요. 3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젊은 학자였어요.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둘씩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결국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500명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감동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이야기가 마침내 제대로 전해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반응도 말했어요. 중국에서 온 학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본의 원로 학자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국이 끼인 나라가 아니라는 걸, 모방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저는 포럼이 끝난 후 이야기도 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수십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건네며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대학에 와서 강연해달라고 했어요.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동아시아를 연구했는데 한국을 이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부끄럽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줘야겠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말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울면서 제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항상 제 뿌리가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 조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서 오셨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그 학생을 끌어안아 줬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뿌리는 강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400년 전 거북선을 만든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70년 만에 나라를 재건한 사람들의 DNA가 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저는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제 논문이 여러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다른 학자들도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끼인 나라라는 표현은 점점 사라졌어요. 대신 역동적인 나라, 놀라운 나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표현이 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말했어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역사가 짧다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가치를 지키느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 그게 나라를 정의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최종 평가를 말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해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1592년 바다에서, 1950년 전쟁터에서, 1997년 외환위기에서, 2020년 팬데믹에서 매번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세상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어요. 오래된 나라도 있고 젊은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나라는 따로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나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나라,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가는 나라.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한 이야기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북선에서 시작해서 한류로 끝나는 이야기. 400년을 관통하는 이야기.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꺼냈을 뿐이에요. 한국은 이미 위대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이제는 압니다. 그날 하버드에 있던 500명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도 저 별들 중 하나 같다고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빛을 내고 있는 별. 멀리서 보면 작지만 가까이 가면 거대한 별. 한국이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한국의 이야기도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계속 놀라게 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한국이 40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는 세상에 전했을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의미로 가득 찬 침묵이었어요. 생각하게 만드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쓴 것처럼요. 저도 오늘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의 이야기를 했다. 500명이 들었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는 걸 봤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그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끼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방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길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바다에서, 공장에서, 교실에서, 스튜디오에서 한국은 계속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